더정치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상임위원회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예. 20대 국회에서 이제 재벌 개혁에 관심이 많으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라든지 이건희 회장 차명 계좌 과징금 부과 여러 가지 이제 그 성과를 내셨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정무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회에서 계속 활동을 하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뭐 약간 이상한 소문이 들리더니 실제로 빠져버리고 교육위원회로 옮기셨어요. 이게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박용진 의원님을 정무위원회에서 뭐 제거했다 뭐 이런 음모론도 좀 돌고 하는데 실상은 어떤 겁니까? 음모론의 희생자라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교육위원회로 이제 배치가 됐는데 교육위원회로 간 게 뭐 싫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정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재벌개혁의 과제들, 네. 경제민주화의 어떤 입법 관련의 실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많이 남아있고 지금 목전에 와 있는 것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걸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옮겨가게 된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고요. 결론적으로 만일에 정무위원회 계속 있었으면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못하게 된다 그러면 진짜 안타깝게 되겠지만 정무위원회에 있는 다른 의원님들도 재벌개혁과 관련해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잘 해주시리라고 보고요. 저는 이제 지금 각오가 그렇습니다. 상임위원회가 2개다.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 하고요. 네. 장외 정무위원으로 재벌개혁과 관련된 일은 굳이 정무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그 목소리 내고 입법 활동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님이 정무위원회에 계시는 걸 좀 불편해 하셨던 사람들이 누구죠 도대체? 뭐 드러내놓고 불편했던 사람들은 관료들이죠. 네.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하신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건요. 그게 무려 그 10년이 넘은 일 아닙니까? 그렇죠.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시점이 1987년이거든요. 네. 그로부터 시작된 상속과 관련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었으면서 기껏 차명계좌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 법이 금융실명제가 명령하고 있는 과세와 과징금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아놓고 잘했다고 버티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초짜 그 국회의원, 그야말로 뭐 경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는 것도 없는 국회의원이 잠깐 법 들여다보고 이전에 자료 몇 개 뒤져서 그 상임위에서 몰아붙이니까 꼼짝도 못하고 자기들이 실수한 거다 잘못한 거다 시인하고 과세와 과징금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또 내렸잖아요. 박용진 네. 말이 맞다고. 그게 그렇죠. 무슨 방식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그 쟁쟁한 관료들이 그 똑똑한 분들이 왜 그렇게 삼성 앞에서는 자가지고 절절 매는지 아무것도 못하고 버티고 있다가 겨우 이 초짜 국회의원한테 그랬으니까 망신 샀다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재벌보다도 그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이 좀 불편해 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제 과거 문제는 관료들이 불편해하고요. 미래에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라든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는 아무래도 재벌들이 해당 삼성그룹에서 네.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뭐 주어진 대로 거기서 또 역할을 하고요. 교육 문제가 또 우리 사회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도 잘 해내면서 2개 상임위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2배로 하겠습니다. 일단 좀 근본적인 질문부터 하나 드릴게요. 경제성장률 목표를 3%에서 2.9%로 네. 하향 조정했고요. 또 취업자 증가 전망치도 올해 32만 명에서 18만 명으로 줄였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보기에도 경제가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 경제가 도대체 왜 어려운 건지 정부가 뭘 좀 잘못한 건가요? 30년 넘은 그 재벌 중심 체제 그리고 혹은 97년, 98년 IMF로부터 20년 동안 더 집중됐었던 재벌 중심의 경제 체제. 이 체제의 문제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봐야죠. 한국 경제는 그동안 계속 그럼 곤두박질 쳤나요? 아니요.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우리 경제 전체에서 그 생산되는 그 생산의 이득을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얼마씩 더 가져가는지를 따져봤을 때 가계는 그 부문을 계속해서 줄여왔고요. 네. 기업은 계속해서 늘려왔습니다. 그렇죠. 가계소득은 그 안에서도 보면 대기업 노동자들을 중심으로는 더 집중돼서 많이 받고요. 더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는 더 가혹한 임금 구조가 있어 왔습니다. 노동시장은 그렇게 왜곡돼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들도 보면 기업이 다 잘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일부 몇 개 기업만, 몇 개 대기업들만, 몇 개 그룹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갑니다. 네. 단적으로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우리 전체 GDP에서 우리가 18.3%나 차지하는 대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많은 이득을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벌어들이고 있는 이득이 우리 전체 경제에 순환되거나 환류돼서 재분배가 되는 과정으로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삼성전자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만 유독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경제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분배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더 성장하지만 더 악화될 거다. 자, 그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장반된 시각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조중동이라고 하죠. 좀 보수 성향, 기득권 세력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순 엉터리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예 망한다. 이렇게 거의 저주를 퍼붓다시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이제 진보적 성향의 지식인들이 최근에 이제 선언문을 냈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재벌 개혁이나 세제 개혁 같은 거 제대로 못한다. 이러다가 또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했듯이 이거 실패하는 것 아니냐. 이게 도대체 그 국민들로서는 어느 쪽, 너무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 말이 맞는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일단 박용진 의원님의 견해는 어떠신가요? 축구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감독이 와서요 이렇게 자기 스타일의 축구를 지금 만들어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아직 전반전도 안 끝났거든요. 한 골 먹었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중간에 공격형으로 쫙 배치해서 밀고 나가던 전술을 바꿔서 수비 형태로 바꾸면 그 경기 이기나요? 안 되죠. 못 이기죠. 골을 못 넣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결국 우리 응원하러 왔던 우리 홈팬의 응원단들이 야유 퍼붓고 실망하고 경기장을 떠나버리게 될 수도 있는 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저는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경제 문제도 바로 정치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미국 경제가 독점으로 가고 또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치달아서 미국 국민들 대다수의 삶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됐을 때 독점 체제를 해체했던 시어더 루즈벨트 같은 경우요. 그 정치의 힘으로 한 거거든요. 과감하게 했다고 저는 봅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 같은 경우도 미국의 그 당시 있었던 미 합중국 은행이라고 하는 금융 권력, 이 권력하고 맞서서 정말 두 분 다 그 차기 공천, 재선 기회를 놓칠 위기까지 가면서까지 이걸 했거든요. 또 다른 체제에서는 스웨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복지국가를 구축하는 것도 정치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우리가 구축했고 국민들이 응원하고 바랬던 우리가 약속했었던 공정한 경제, 네.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세계 바퀴를 통해서 경제를 이끌어가고 사회적인 어떤 균등과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했었던 약속을 계속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자칫 관료들에게 주도권을 뺏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 여당이 특히나 우리 민주당이 관료들이 주도권을 쥐지 않고 늘 국민들로부터 목소리를 듣고 비판을 받고 선출을 받고 있는 선출 권력들 중에 하나인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초 국민들하고 약속했었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 경제 활성화고 한국 경제의 활로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관료들한테 주도권이 혹시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이 관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요. 그리고 자기 선배들이나 자기들이 결정했던 것에 대한 이렇게 입장 바꾸는 것 자체를 거의 무슨 성경 구절 찢어가는 것처럼 막 불운시하고 아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만일에 뭔가 이렇게 대책을 내놔라 그러면 기껏 해봐야 과거 했던 재탕 정책들 가지고 오거든요. 네. 일이 잘못되면 관료가 책임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인이 책임져야죠. 정치가 책임져야 되고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고 우리 여당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이게 말하고 마찰을 순서를 바꾼 거다 이런 극단적인 반대 발언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정부의 세 가지 경제정책 주요 기조 중에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포용적 성장으로 좀 뭔가 정책 기조의 변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일단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불편한 진실이 우리 사회의 임금 불평등 구조, 소득 불평등 구조가 상당하잖아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정치의 판단과 힘으로 사회정책적 합의를 만들어내면서 변화시켜 나가려고 하는 거 의미 있다.
특히나 최저임금 관련해서 네. 최저임금은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그 경제 논리 아니에요. 정치 논리입니다. 미국도 오바마 정부 말년에 최저임금을 상당히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했는데요. 다 주정부가 판단해서도 그렇게 간 거거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경제 논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 그리고 정치 논리로 우리 사회가 아픈 구석을 바꿔내기 위한 긍정적인 활동 방향이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최저임금 인상, 이게 뭐가 지금 잘못된 건가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장하준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했었던 부분,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데, 네. 이들에게 똑같이 그런 부담을 주게 됐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리 고민하지 못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좀 곰곰이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요.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최저임금 10,000원이라고 하는 공약이 들어섰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5년 전에요? 예, 2010년, 2009년인가에 네.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10,000원을 내걸었어요. 그렇죠. 네. 그거를 내걸고 예. 2012년에 대통령 선거에 그걸 이제 했을 때 제가 그때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거를 딱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저는 높게 평가를 했는데 아쉽죠. 저희가 최저임금과 관련된 정책적 준비, 사회적 준비 이런 것들을 야당 시절에라도 좀 차분하게 좀 해서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말씀드린 것과 함께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정적인 효과들, 부정적인 통계 자료들은 지금 나오지만요. 네. 최저임금 인상과 현실화가 가져올 긍정적인 효과, 그야말로 이렇게 온기가 전체로 돌아가는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직 잡히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못 들어봤습니다. 네, 예.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단 몇 달 만에 이렇게 확 효과를 가져오거나 이러지는 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조금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의지가 여전히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약속했던 2020년에 못 지키는 것에 대한 사과였는데요. 네. 그 부분이 저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의지를 꺾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자, 그다음에 노동시간 단축 쟁점이 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52시간으로 단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재계에서 이제 반발이 아주 강하고요. 저희 신문사 기자들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튼 이것 때문에 경제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98년도에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면서 내걸었던 게 주 40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거였고요. 그것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김대중 정부에 들어와서 이제 제도화 되잖아요. 법 제도화 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우리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내일이 반공일이냐, 토요일이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토요일이 반은 노는 날이죠. 오전에만 일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토요일은 노는 날이죠. 노는 날이죠. 휴일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 있었던 경제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이런 부분들이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나라 망한다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시 물어보면 그건 약간 멋쩍게 하실 거예요. 지금 52시간도 저는 정착을 위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인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죠. 자, 진보 지식인들이 내놓은 선언문에 보면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영 시원치 않다, 못하고 있다 이런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실제로 잘 못하고 있나요? 재벌개혁과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왜 이 훌륭한 회사들이, 이 훌륭한 종업원들이 많은 회사가 엉뚱하게 저런 위기를 맞을까?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이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노동자들과 종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네. 총수 일가의 잘못된 태도, 그들의 무능이 이제 얽혀져 있는 거고요. 게다가 그들이 왜 그런 자리에 가게 됐냐. 지배구조의 문제인 거죠. 이거를 단순히 우리 국민들이 땅콩 회항에 분노하고 물컵 갑질에 분노하고 딸바보 박상구 회장의 망언에 분노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런 문제를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우리 정치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제도 개선을 하면 되는 건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답답한 게 있고 아쉬운 게 있습니다. 답답한 건 이거는 국회에서 법으로 해야 될 문제들이 한 7, 80%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 법의 어떤 능선을 넘으려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거의 야당에서 결사항전하죠.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가 지난 2년 동안 저희는 하려고 그랬던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막아놓고 못하게 하는 게 있죠. 상법 개정안 그렇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렇습니다. 제가 내놓은 보험업 개정안도 그렇고요. 이번에 엄청난 성과를 내고 무려 몇천억의 지금 세금이 징수되고 있는 금융실명제 관련한 과세 이런 부분도 법은 내놨는데 그 통과가 안 된 채로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제가 아쉬운 건 뭐냐. 이건 이제 야당 탓할 게 있고요. 네. 우리가 좀 아쉽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건희 차명계좌 사건이 보여준 건 뭐냐면 이미 법은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유권 해석기관인 금융위원회가 나 몰라라 하고 방치하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이익을 봐준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니까.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세금 부여할 타이밍 다 놓쳐버리고 또 형사처벌 받아야 될 기간도 다 놓쳐버리는. 네. 예, 이렇게 돼서 겨우 먼지털이식으로만 세금을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몇천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요. 요점은 뭐냐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관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법이 아니라 도입해야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최근에 지금 하기로 한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서 네. 이 부분이 빨리 도입됐고 보다 강력하게 도입이 됐다면 이번에도 그러면 지금 저런 정도의 갑질 있잖아요. 두 항공사의 오너들이 이루고 있는 갑질은 그 정도는 얼마든지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든 경고를 통해서든 대화를 통해서든 우리 연기금들이 우리 국민들의 힘, 국민들의 돈으로 통제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네. 거를 얼마든지 통제하고 그 지배구조의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부당지배를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걸 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 만난 것 때문에 관료들이나 우리 사회 구성원들한테 좀 잘못된 사인을 보내는 것 아니냐. 마치 문재인 정부가 재벌들하고 이제 타협할 것처럼 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투자에 돈을 가지고 있는 건 대기업과 재벌들인데 어떤 이유에서든 이들이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다. 네. 그리고 어쨌든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순방향, 정방향으로 나가는 것은 재벌개혁의 문제이고 이 경제민주화에 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이 당장 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이 재벌 총수들이나 대기업 오너들에게 이 방향이 부담인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어느 한쪽을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양면을 다 같이 양쪽을 다 같이 이렇게 추스려서 가려고 하는 노력. 네. 저도 그 부분은 이해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가피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고 그래서 재벌개혁의 이 추진의 동력을 떨어뜨린다. 이러면 이제 우리 비판적이고 진보적 지식인들이 말씀하신 그런 성명서가 맞을 수 있죠. 근데 그 성명서를 주도하신 교수님 말씀이 네. 결별이 아니다. 혹시나 이렇게 갈까봐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네. 뭐 경고음을 발령하려고 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아직은 뭐 이런 어떤 균형 감각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런 노력과 고민에 대한 그래서 우리도 좀 받아들이고 고민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자, 부동산 보유세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조세개혁을 좀 한쪽에서는 너무 세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도대체 뭘 하자는 거냐, 찔끔 증세다 이런 비판도 하고 있는데 조세개혁이 원래 이렇게 좀 어려운 거죠?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번 과세 조치 하면서 이제 벌써부터 이제 강남 4구의 부동산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몇 주 만에 지금 이제 막 움직이고 또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시장이 각오하고 있는 만큼의 이제 세금 조치도 안 된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 저는 우리 국민들 정말 훌륭한 국민들이라고 보거든요. 복지국가 복지정책 도입을 위해서 우리 국민 나도 더 그 세금을 낼 것이 있다,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했습니다. 예, 더 많습니다. 과반수가 넘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국민이 어디 있어요? 내 돈 더 받아가라고. 네. 이 국민들에게 그 플랜을 설명하고 그래서 이걸 잘 쓰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뢰를 바탕으로, 대통령 신뢰가 높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좀 이렇게 과감한 증세 조치를 부자에게 찔끔이 아니라 보편적 증세로까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치적인 쟁점 몇 가지만 네.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경제 구조를 좀 바꾸고 재벌 개혁을 해나가고 사람이 먼저다 이런 네. 세상을 만들어가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의지와 역량을 박용진 의원은 신뢰하십니까? 그럼요. 네,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질문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의 그런 의지와 노력에 예. 대해서 당연히 뒤를 바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대통령이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칠 수 관료와 제가 대통령하고 오찬 자리를 2번, 3번 했는데요. 예. 그때 한 번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재벌과 관료들이 대통령의 의지가 지치고 그다음에 노력이 중단되기 그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 드린 적이 있거든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이 부여한 그 5년 임기 끝까지 저희 더불어민주당, 저도 뒤를 바치고 할 테니까 국민과의 약속, 국민의 신뢰 믿고 지치지 말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사정이 비대위가 들어서서 앞으로 6, 7개월 동안은 비대위 체제로 갈 것 같고요. 자, 국회 입법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합의할 수 있는 것들 우선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구조에서는. 어쩔 수 없이 2020년 총선 때까지는 이 국회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비판하고 그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 선거와 또 지방선거를 치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 구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한 치도 못 나가거든요. 어쩔 수 없이 협치해야 됩니다. 네, 협치해서 네.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그렇습니다. 개혁해 나가야 된다. 예,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대표 출마 선언 하십니다.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누가 해야 될까요? 누구 지지하십니까? 저는 일단 컷오프 올라오시는 분들 중에서 예, 세 사람이 올라가시겠죠. 제가 이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1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당에 대한 쓴소리와 걱정 이런 걸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요. 초선 의원이 다시 의견을 모아서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헌정기념관에서 2차 토론회를 합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당대표 후보들을 모시고 등록한 후보들을 모시고 질문을 하는데요. 거기 그 질문들 쫙 모여왔는데 재밌는 거. 우리 기자들이 그 후보들에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질의하고 인터뷰할 때 꼭 있는 질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친문이세요? 비문이세요? 이런 거 아예 없어요. 네. 어떻게 해서 개혁 공천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해서 당청 관계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출장, 국회 출장소다, 딸랑이다, 이런 얘기 안 듣고 갈 수 있느냐? 당청 관계에서 어떻게 대통령에게 직언할 건 직언하고 같이 협의할 거냐? 방법을 얘기해라. 이런 질문들. 여야 간의 협력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지금 그 공통 질문이에요. 이 개별 질문은 이제 각각 얘기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그거는 알려드리면 안 되죠. 제가 사회를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다 이거를 모았거든요. 사회를 보시는군요. 예. 네. 무슨 내가 대통령과 얼마나 가깝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대한민국의 중추기관인 국회가 그리고 국회와 여당을 그러니까 정부를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될 여당이 어떤 책임 자세와 시대 정신을 가지고 갈 건지를 분명히 밝힐 수 있는 당대표여야 되지 대통령과의 관계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그걸 일단 리더는 아니죠. 네. 예, 당의 대표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치 리더가 되기는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어렵고 힘들 때, 청와대가 어렵고 힘들 때 그 안전판이 되어주지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아마 우리 의원들이나 중앙위원들이 그런 의지가 분명한 미래지향적인 가치 중심적인 이런 분을 아마 컷오프해서 세 분을 본선에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회의원 한 지 이제 2년 되셨는데요. 힘드실 것 같고요. 당연히 서울 또 지역구 국회의원 쉽지 않습니다. 네. 힘든 만큼 보람이 있습니까? 직접 국회를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국회의원은 저는 정치 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법을 제출할 수 있고 국가 예산에 대한 이러저런 견해를 제출할 수 있고 또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하나 변화시켜내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쌓여왔던 잘못된 관행들 어떻게 바꿔낼 것이냐. 관료들은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층은 그거를 더 끌어안고 가려고 할 텐데 그런 저항을 어떻게 사회적 합의와 국민들의 어떤 열정을 모아서 뚫어나갈 거냐. 그걸 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균형감각 가지고 책임의식 가지고 소명의식 가지고서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 시청자들께 마무리하는 인사 말씀 좀 간단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뭐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지내보니까요. 아까 제가 막 자신 있게 제 체질인 것 같다고는 하지만 허둥지둥한 것도 많았고 또 실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2년 임기가 있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 경제민주화와 재벌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소명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임위가 어디이든 또 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 과제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오히려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고 재벌에 대한 개혁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런 책임 막중하지만 즐겁게 안고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